자, 2011년도 입법고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문제 두 개는 좀 쉽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뭐, 이 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개방 대국이고 국제 간 완전한 자본 이동 가정, 그럼 소국은 BP를 수평으로 갔죠. 일반적으로 국제 경제학에서 이국 모형이라고 하면 대국 모형이에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또 이제 거시 경제학에서 이국 모형은 소국 대국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돼요. 완벽한 자본의 이동성을 전제하면은 소국이 여기 있고 이제 대국이 위치하면 뭐 배율이 일단 뭐 압도적으로 다르겠죠. 이쪽이 훨씬 크고 이쪽은 작을 겁니다. 얘네들의 IS, LM 쪽에서 이자율이 결정된 거는 우리나라에게는 그냥 국제 이자율이 되고요. BP가 자본의 이동성이 자유롭다면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S, LM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그 대국에서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나라에 받는 타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의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경상수지, 두 번째는 이자율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BP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Y 쪽은 문제에 따라서는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했느냐? 그러면은 극복했으면 우리나라가 저쪽 국가 Y 증가 덕분에 경상수지가 개선됐다. 따라서 IS가 오른쪽으로 간다. 여기까지 담아주셔야 되겠는데 문제에 안 적혀 있으면은 Y의 변동은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뭐 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충격은 이제 BP 곡선의 하락일 수밖에 없어요. 교재에는 제가 이걸 안 그린 것이죠. 예, 안 그리고요. BP 곡선의 하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BP의 하락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BP의 하락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하지만 하나 더 가미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보세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균형소득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충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수지 개선은 IS 곡선과 BP 곡선을 오른쪽으로 다 밀어줘요. 근데 BP가 수평일 때는 그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고 BP가 현재 지금 이제 수평이니까 IS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점검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도 분석 자체가 굉장히 꼬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해설지에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요거 이제 눈으로 잠깐 좀 봐주세요. BP는 내려갔죠. BP는 이 아래쪽에서 BP1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경제균형 여기 1점. 1점에서는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높고 세계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의 유입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초과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을 유발시키고요. 환율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변동환율 제도예요. 환율 하락이 나타나면은 마샬러너 조건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면 여기서 그림으로 보이는 건 IS 곡선뿐이죠. BP가 수평이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IS 곡선이 여기까지 이동해서 균형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실제로 환율이 하락하지 못하고 퇴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환율 하락 압박을 막기 위해서 퇴화 정책을 펼쳐야 되겠는데요. 외환을 매입시킨다든지 외환 공급을 줄인다든지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균형이 달성될 수밖에 없는데 LM이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여기라고 하면 될까요? 고정환율 제도의 정답은 여기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충격에 대응해서 변동환율 제도는 실제로 실업이 유발돼요. 오쿤의 법칙에 따라서 실업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1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환율 제도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말해버렸네. 그지? 그래서 뒤에 것까지 읽은 다음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미리 다 적으면은 나중에 할 말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 변동환율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제 E0에서 E2까지
Q까지의 Y 달성된 거리만큼 AD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E0에서 E2점까지요. 2점까지 그 Y 거리만큼 AD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물가 대신 환율로 흡수해버린 것이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가라는 충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은 그 디플레이션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사실 BP가 수평일 때 의미가 없으니까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고정환율 제도 쪽에서 조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변동환율 제도를 전제할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다만 디플레이션이므로 통화 정책 등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설문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는 고정환율 제도인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일단은 긴축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첫 번째 보여요.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펼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불태화 정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당수의 신흥 개도국들은 외화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 외환 자본 유입을 완전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많이 그러고들 있죠.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 경우 각각 비교하시오.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여기서 보셨으면 최근 기출에서도 먼델 플레밍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ISLM BP 모형이야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넓은 범위에서 먼델 플레밍 모형은 BP가 수평인 경우를 전제하면 되지만 아니요. 좁은 범위에서는 넓게 잡으면은 BP 수직인 것도 먼델 플레밍 모형이에요. 기출 문제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BP가 수직인 케이스를 가정해서 접근을 하라는 것인데, 그래봤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설지에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냥 요거 보세요. IS하고 이제 LM하고 BP가 완전 통제라면 수직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문 1에서 외환 유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에 설문일의 케이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자율 타격은 없어집니다. 그죠? 이자율 타격은 없어지기 때문에 BP의 하방 이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설문일에서 정책의 효과가 미국의 YF 등이 바뀔지 모름으로 경상수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해버렸으면 여기서는 할 게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좀 아시겠어요? 설문일에서 이 순수출이라는 부분을 넣어도 안 넣어도 문제는 풀리는데, 거기서 그 순수출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세 번째에서는 1번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순수출을 꺼내는 약간은 모순적인 답안을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분설형이라는 것이 문제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1번에선 BP가 수평이니 떨어지지만 3번에서는 수직이니까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새로운 충격 하나도 담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경상수지 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은 IS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BP가 더 멀리 이동합니다. 그죠? 따라서 경제의 균형은 IS와 BP-를 고려할 때 여기죠. 여기서 경제의 균형이 1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요. BP의 왼쪽에 위치하잖아요. 왼쪽에 위치하면은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하면은 국제수지 흑자,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지. 외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실제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마샬로너 조건에 의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죠. 봐요. 수식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IS가 이만큼 갈 때 BP가 예를 들어서 한 3배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칸 IS가 이동하면은 BP가 3칸 이동하는 것이고, IS가 5칸 이동했으면 BP는 15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 수식적인 민감도 차이를 수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돌아온다라고 증명을 할 때에도 그 속도의 차이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IS 곡선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 BP가 이만큼 이동했으면 돌아올 때도 속도는 똑같아서 모두 LM 위에서 만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IS와 BP가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다고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균형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동환율 제도는 오른쪽으로 갔던 경제 충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환율의 자동 안정화 장치. 두 번째,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문일과 유사한 서술이 가능하겠네요. 환율 하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 이러한 태화 정책이 외환 매입 증가 또는 외환 공급 감소가 되면서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LN 곡선이 여기 IS랑 BP랑 기다리고 있는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 케이스가 또 뭐 비슷비슷하네요. 이제 BP가 수직일 때는 조금 다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케이스는 조금 재밌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문제만 봤을 때는 철저한 이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철저하게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문일에서는 ISL은 BP 수식 정도 적으시고 마샬 러너까지 가셨다면, 세 번째는 수식을 재차 적을 필요는 없고요. BP만 따로 적는 정도? BP에서 이제 자본 수지는 없어지고, 그리고 마샬 러너 조건은 어차피 그대로 작용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설문 3에서는 모형의 설정 단계에서 IS와 이제 LM은 동일하지만, 이제 BP 곡선에서 자본 수지는 빠진다. 따라서 BP 곡선이 이제 설문 1과 달리 수직이다 정도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연습했던 문제를 푸시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소득세제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10%, 1,0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20%.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집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서술에 그다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요거 그림 그리는 방법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나눴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200시간 기준으로 직선을 쭉 그으면은 이제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2천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10%의 일정 세율로 소득세율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여가 시간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는 10%만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18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아마도 이러한 직선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아니고 200시간 맞죠? 100시간까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왼쪽은 무효하구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면은 사실 절편을 1600으로 만드는 이 궤적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 개미처럼 일을 해요.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개미처럼 일을 하면은 이 소득세제 하에서 세로축 절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그대로 유효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왼쪽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예산선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조세를 낸 거에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맥스는 300이 아니야. 따라서 170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지를 못하고 조금 더 휘어서 가는 형태가 이 사람의 예산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작업을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령껏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구간별로 과세를 달리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10%,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30% 각각의 한계 세율이 결정되는 기울기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쭉 간 다음에 동떨어져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누진세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게 재정학에 좀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지 경제학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누진세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소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지금 M이라고 할 거 M. 소득이 존재하게 되면은 평균세율 있죠. 평균세율. 이 평균세율이라는 것이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라면 보통 우리가 누진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양수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러니 평균세율을 소득의 함수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은 아주 간단하게 미분해서 양수 증명함으로써 누진세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NIT도 누진세라고 부르죠.
그죠? NIT도 누진세가 될 수 있는데 기초보조금을 받고 일정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NIT잖아요. 그러면 봐요. NIT가 기초보조금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뻗는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NIT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예산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NIT하에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히려 이 점 왼쪽에서는 모두 보조금을 받아요. 보조금을 받는데 봐요. 이쪽에서 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내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이죠. 내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있고 내 조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내 조세가 올라가는 속도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 원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면은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비례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초반부에는 느리지만 점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NIT를 가정하는 케이스에서도 누진성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누진세는 다르죠. 그죠? 실제로는 이제 조세 세율 구간 자체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해설되어 있는 것처럼 일정 구간은 10%, 일정 구간은 뭐 20%, 뭐 요율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율이 6%, 15%, 한계 세율이 점점 뭐 2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세가 아니고 초기 기초보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누진세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수식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자, 예를 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평균 세율이 이제 0.1에서 0.15까지 계속 올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면 누진세 구조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고 또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맡겨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전임금을 10만 원 뭐 그렸고요. 세 번째 10%에서 5%로 인하하는 감세 조치를 여기다 해버렸어요.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죠. 이쪽에 한 게 아니고 여기다 해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악독한 조치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뭐 교재도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여기서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 궤적이 요 중간쯤에 이제 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부터는 파란색하고 평행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세율이 이렇게 그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실제로 근로 시간을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이분들은 소득이 그냥 그 줄어드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늘어나는, 자, 악독에 반대되는 표현을 썼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소득이 이제 지금 늘어나는 충격이 존재하게 되죠. 대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세율이 세 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예를 들어 10%, 20%, 30%로 소득 구간에 나뉘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시니까요. 구간별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세율을 한 40%로 높이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실제로 뭐 소득 재분배도 달성되고 표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자, 얘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여기 제일 높은 세율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야? 41%인가? 되게 높아요. 소득세율이. 사실상 이제 50%예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그 세율을 건드려버리면 고소득자들이 이를 줄여요. 왜냐하면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는 고소득자를 건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어떤 그 활성도를 위해서는 그건 안 돼요. 그죠? 많이 버는 사람들의 최고 세율을 끌어올리면은 그냥 놀아버려. 어차피 잘 못 노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을 건드리면 어떨까요? 10%를 끌어올려요. 15% 뭐 15%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세율이 올라가도 대체 효과가 크지 않아요. 뭐 연봉 2천만 원인데 내가 일을 줄인단 말이에요? 못 줄여요. 못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로자들이 이제 덜 일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초반 구간에 15% 상승하잖아요. 전체 세금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30% 적용받는 이 한계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30%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감소시켜버리는 소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독한 거죠. 중간 세율을 끌어올린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 거기를 쓰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을 하라는 것인데, 이제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해설을 이제 할 생각이 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논점을 조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뭐 그까짓 거 그 1,000만 원 이제 미만 버는 사람들이야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눠서 분석하면 되고요. 왼쪽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평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여가 시간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프의 어떤 변화 방향을 정밀하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래프까지 답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그래프를 통상적인 폭으로 그림을 그리면 지나치게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을 대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위아래라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밑에는 조금 비슷하더라도 위아래 폭이라도 넓게 하신다면은 이제 전달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프를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 정도의 주의할 점을 제외하면은 뭐 딱히 설명드릴 내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산문을 보시죠. 이제 이 당시 이제 입법고시만 해도 1년에 하나씩 꼬박꼬박 사람 귀찮게 만드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막상 얘는 아주 귀찮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귀찮기로 따지면은 뭐 거의 극대점을 찍을지 몰라도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읽고 보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길면 실제로 문제에서 설정되어 있는 배점보다 훨씬 적게 답안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읽는 시간을 확실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려주세요. 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총 생산함수에 L 이게 바라고 할게요. L 물결치는 모양으로 지금 이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인적 자본 수준이 1인 사람도 있고 2인 사람도 있고 2인 노동자들이 공급하는 비중이 뭐 지금 로우라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예요. 노동자들이 현재 지금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은 효율적 노동자라는 게 요즘 트렌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설정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Y는 뭐 K의 뭐 2분의 1, 뭐 L을 아니고 뭐 AL 전체의 2분의 1. 우리가 뭐 기출에서 몇 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줬을 뿐이에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실제 노동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슬래시를 그어버리고 1인 사람이 있고 2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적 자본이 1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L 슬래시하고 L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근데 2인 사람이 속해 있다라면은 사람 숫자가 100명이라도 이게 몇 명의 비율이냐인지 여부에 따라서 인풋 값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K의 2분의 1에 이거는 L 곱하기 1 플러스 로우 전체의 뭐 2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인적 자본의 이 2를 가진 사람들, 인적 자본 2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AL하고는 달라요. 요즘 유행하는 A는 A 값 자체가 꾸준히 오른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상수일 뿐입니다. 함수 자체 얘를 밖으로 떨어뜨려서 그냥 총 요소 생산성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문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줬죠. 뭐 L 반은 1 플러스 로우 곱하기 L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쓰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줄이에요. 첫 번째 줄에서는 노동 투입량이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노동자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노동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무슨 말이지? 모든 노동자들은 주어진 임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노동자는 각 기간에 한 단위 시간만 일하자고 한다. 그럼 이 경제의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 투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태여 여기 다른 세타라는 기호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로우를 쓰면 돼요. 세타라는 기호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노동 인구가 무조건 다 한 단위만큼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인적 자본 수준이 2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태여 왜 또 세타라는 기호를 쓰겠습니까? 여기 이미 앞쪽에 로우라는 기호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분리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문제에서 이제 처음에 가정할 때는 분리시킬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같아져 버리는 약간 골치를 남겨줄 뿐이지 난이도가 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설에 세타가 사라져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세타하고 로우하고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구태여 구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노동자가 완전 비탄력적으로 공급 의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노동자들이 한 단위만큼 공급을 한다면 노동 투입량이나 노동자 숫자나 똑같아야지. 인적 자본 2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로우로 표시되었건 뭐 여기 세타로 표시되었건 의미상으로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죠. 투자는 SY고 그다음에 시장은 완전 경쟁이고 뭐 두 개 시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업들은 동질적이고 이윤국대와 1인당 자본은 K분의 L, 1인당 산출량은 L분의 Y로 표시한다. 자, 여기까지 이 문제 도입 후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분리만 할 수 있다면, 정리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입니다. 숫자가 짜증나서 정밀하게 뭐 3이다, 5다 정수로 답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나머지 숫자들 정리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1번 주어진 노동자 1인당 자본에서 이제 해당 기간의 노동자 1인당 산출, 노동자 1인당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라 라는 것인데 아니 이게 뭐야?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냥 함수를 이미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양변을 그냥 L로 나누면 스몰 y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량 역시 마찬가지로 S 곱하기 라지 y이기 때문에 그걸 또 L로 나누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L분의 I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설지 이상 서술할 것도 없어요. 즉 배점과 상관없이 실제로 문제를 해석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담으라라는 것이죠. 경제성장론은 자본축적 방정식을 무조건 도출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에서 자본축적 방정식을 도출하시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본축적 방정식 우리가 이제 연습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간결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봐요. 결국은 똑같이 나와요. 자본축적 방정식을 문제에선 세모 K라고 구태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용어보다도 문제에서 준 용어를 써야 되고 SY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K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스몰 y에 1번에서 나온 생산함수를 대입하면은 그게 바로 자본축적 방정식인데 이게 바로 진행한다면 10점짜리 배점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배점은 크지만 문제 해독하는 시간에 배점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체 노동 인구 가운데 인적 자본 수준이 2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2에서 0.5로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n값이 0.2에서 0.5로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케이스를 전제하고 있는데 함수에 이 로우라는 위치 자리에 이제 0.1을 넣었던 거를 0.5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y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찾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동일한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문제는 노동소득의 비중을 물어봤잖아요. 1차 동차 함수 그리고 솔로우 모형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요. 한계 생산성에 근거해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죠. 그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게 변화하는 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중 자체는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비중 자체는 이미 저기 알파 1-알파에 의해서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클라크 윅스티디의 완전 분배 정리, 오일러의 정리를 언급하시면서 실제로 오일러의 정리를 고려하면 1차 동차 함수임을 가정하면 한계 생산 역설에 근거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걸 기호화시켜 보니 얘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얘는 기호를 MP, L, L로 바꿀 수가 있고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1-알파 나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0.7이 나오죠. 0.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약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죠. 비중이 달라졌으니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봤는데요. 1인당 산출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죠. 로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50%를 계속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중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달성되는 과정의 장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좌표들을 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델타 K를 0으로 만들면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복잡하지
방식이 복잡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1.5배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1과 2 식에는 그 해설지 보세요. 1과 2 식에는 이제 1.5가 이제 지수 없이 곱해져 있습니다. 장기에서 경제의 Y와 K는 1 플러스 로우가 변화하는 비율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시죠. 이게 원래 1.2에서 1.5로 올라버리게 된 것이죠.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계산 충분히 되죠? 플러스 0.3이기 때문에 25% 증가하게 되었죠. 스몰 y와 그리고 또 스몰 k는 25% 상승하였다라는 문제의 답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함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완전 분배 정리에 따르면은 여전히 노동소득 분배율은 고정된 값이다. 이미 0.7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흥미롭게 조금 좀 달랐다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랑 다르다고 했죠. 요즘 이제 A, L 하면서 A가 스스로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케이스를 출제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냥 노동자하고 실제 투입되는 노동량은 좀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부 수준의 이제 솔로 성장론하고 조금 다른 견해 예요. 그거를 좀 벗어나는 내용들인데 조금씩 응용해서 쉽지만 좀 출제를 했던 케이스가 되고요. 문제가 길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핵심을 잘 담아서 충분히 서술하는 정도. 전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한 절반 정도만 적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